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양시 교육청 교육연구사 강동환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진학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고3 및 학부모 대상 2022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2주간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을, 7월에는 부산 지역 15개 대학 설명회를, 8월에는 예체능 설명회와 자기소 설명회, 그리고 전문대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 따라 오프라인 병행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3 및 학부모 대상 2022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양정고등학교 최경혜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진학지원단 소속이고 양정고등학교 진학진로부장 최경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3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설명회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체능을 지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서울 쪽을 원하는 친구들, 부산 쪽을 원하는 친구들 다 다양하고, 또 자연계열 친구들, 인문계열 친구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르쳐드리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입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강조차도 원래 5월 3일 날 요강이 발표가 되는데 요강이 발표난 후에도 여전히 조금씩 수정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 한 6월 중순쯤 되시면 정확한 발표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드린 책자는 그 책자를 만들었을 때의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PT를 만든 이 PT는 5월 31일자 기준으로 만든 PT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숫자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종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 목차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기본 이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1학년 대비 2022학년도 대입 환경 변화,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서울 주요 대학의 전형별 지원 전략, 나의 대학, 학과, 전형, 탐색 및 준비인데 제가 올해 입시에서 제일 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변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너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입시를 지도하는 저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애를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변화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자로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지만 조금씩 더 기다려보시고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입 전형 요소는 크게는 수시, 정시입니다. 수시는 수능 전에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수시가 다 끝나고 나면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수시는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모집 시기는 수시 모집은 9월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12월 그리고 다음에 12월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뭘 채우지 못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나 학과들이 있을 때 추가 모집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많은 이제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서울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만약 못 가게 되면 쟤는 재수해야지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학력 인구 감소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할 수도 있고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은 정해진 인원을 모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지 못한 대학의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한 가지는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한다면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면 가야 되지만 2월 추가 모집에 지원을 못하겠지만 정시 등록 포기는 추가 모집 전에 만약에 내가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추가 모집 전, 즉 2022년 2월 21일 월요일까지 정시 합격한 거를 포기를 한다면 추가 모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딱 요겁니다. 수시 모집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합격이라는 단어를 받으면 정시와 추가 모집 둘 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대도요? 전문대도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지원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요. 복수 지원은요,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을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6회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대학이라든지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학들입니다. 그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6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형수, 즉 만약에 내가 부산대에 3장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3회의 기회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원서 개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는데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들입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6회군,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 친구들은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장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만약에 내가 A라는 대학, 수시 모집에 6장의 카드를 썼는데 그 중에 A라는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B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A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시고 B 대학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 일정은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0일이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에서 14일 중 3일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 9월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월 1일 모의평가까지 보시고 최종적으로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 기간 해서 2021년 12월 26일까지 합격자 발표들이 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인원들을 합격 통보를 하고 미등록 중원 마감까지가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치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시가 끝나는 일정이 12월 28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정시는 수시 일정이 끝난 12월 30일부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수능 성적은 12월 10일 날 통지가 된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시는 2월 21일까지 일정이 이루어지고 2월 22일부터 추가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입별 모집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시 모집 많이 늘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정시가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은 정시를 40% 이상 무조건 선발해야 된다라고 되지만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부산은 훨씬 더 수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결국 정시가 조금 는 거죠. 여전히 수시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수시 너무 힘들어. 그냥 정시로 할 거야. 근데 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모집을 하는데 수시를 생각하지 않고 정시만 생각한다는 건 기회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도 생각하고 정시도 생각하는 전략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지역은 수시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만 본다면 오히려 수시의 비율이 더 늘었다라는 것. 정시가 는 데는 부산 교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대. 그리고 부산대 전형별 모집 인원을 이제 수시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실기 전형도 있으니까 그 전형별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에서 논술을 부산 지역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부산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이렇게 보시면 교과의 인원도 늘었고 종합의 인원은 조금 줄었고 근데 종합의 인원이 왜 준지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에 영산대하고 인제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올해 선발하지 않습니다. 요 인원이 빠져서 그런 거지 요 인원을 빼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둘 다 인원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종합은 조금 준 게 보이실 겁니다. 서울 지역 16개 대학 모집 시계별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의 인원이 현격하게 줄고 정시 모집의 인원이 현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시죠? 여기 보셨을 때 이제 수시 모집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고 정시 모집은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이제 입시를 바라보실 때는 이제 정시도 이제 다 고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시도 그렇다고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수시를 또 지원하실 때도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수시를 보실 때 수시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늘어난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거의 1,700명 정도 지금 늘어난 인구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다가 학생부 성적으로 뽑는 교과 전형을 운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종합은 그동안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내신 좋은 애들이 종합을 준비를 했다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교과도 이제 같이 고려하면서 종합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합의 인원수는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의 인원수가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비율도 현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정원 대비 이제 모집하는 비율 자체도 작은 모집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 2의 주요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정시 선발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학생부 위주 선발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논술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른기회 전형 모집 인원 및 선발 비율 지속적 증가,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 및 선발 비율 지속적 증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 10% 이상을 학생부 위주로 전형으로 선발, 그리고 가장 큰 하두인 약학대학 학부 전환 신입학 선발. 이게 37개의 대학이 약대가 있는데요. 그 약대들이 다 올해 다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올해 입시들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이런 그 주요 특징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학년도 대입 환경의 변화입니다. 요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큰 4가지를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2015학년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대입이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물론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지만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성취도로 산출되는 과목인데 작년에는 병행을 했습니다. 성취도와 석차 등급도 나오게. 그 다음에 수능은 과거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입으로서 여기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이수 상황이 다르겠죠. 과거에는 문과계열 친구들은 이런 과목, 자연계열 친구들은 이런 과목을 거의 학교에서 90% 이상 정해줬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총 이수, 필수 이수 조건만 이수를 한다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마다 이수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친구들은 2학년 때까지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듣고
3학년 때 등급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만약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부산대 같은 경우도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 그런데 올해는 거의 많은 대학들이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한국해양대,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외과입니다. 거기만 1학년 30, 2, 3학년 70%의 학년별 반영 비율을 반영을 하고 다른 대학들은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 2, 3학년 다 통째로 점수 처리를 합니다. 그런 변화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과거에는 내가 물리투를 듣고 싶은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못 들었어요 라는 말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그 진로에 맞게 그 대학 그과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학생의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냐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마찬가지 맥락으로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출제 범위가 학생들마다 과목이 다른데 그럼 수리 논술 같은 경우 출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수능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또 수능도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없습니다.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없고 A, B, C로만 즉 성취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또 점수 상황들이 계산법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동안 이수한 교과목들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공통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곡색으로 돼 있는 게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녹색으로 돼 있는 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그런 과목들 중에서 2021학년도 예를 들어 A대학 기획학과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각 3개 12개의 과목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국어에서 석차 등급 좋은 거 3개, 영어에서 3개, 수학에서 3개, 사업과학에서 3개에서 계산을 하면 3.217이라는 등급이 나와진다면 이걸 올해 이 대학 계산법으로 바꿔주면 기획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각 3개 12과목 반영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을 최대 2과목을 포함을 가능하고 단 1개 교과별 1개 과목만 반영하며 A는 3등급으로 바꿔주고 B는 5등급으로 바꿔주고 C는 7등급으로 바꿔준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방법에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A 받았으니까 원래는 5등급인데 요 자리가 3등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9556으로 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대학은요. A를 3, B를 5, C를 7로 주는 게 아니라 A를 1, B를 3, C를 5라고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학을 하나 보신다면요. 비읍대학 리은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국영수 사과 각 3개 12과목. 아까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올해는 B대학 리은학과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국영수 사과 중에 공통 일반 선택 과목 8과목, 즉 등급이 나오는 거 8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오지 않는 4과목. 그래서 그 4과목은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줘서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무려 1.91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작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조금씩 오를 수 있겠구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입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게 공통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과목들이 생활교육, 체육, 예술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의 이수 상황을 보고 이 친구가 공학계열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화학공학과를 썼다면 내가 화학공학과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게 고등학교 때 물리2, 화학2를 공부하면서 기초 과정을 잘 쌓아 나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여기에서 지구과학을 들었다고 해서 화학공학과를 지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대신에 지구과학을 들어서 화학, 물리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에서 니는 왜 화학공학과에 오고 싶으면서 물리학, 화학2를 왜 안 했어? 대신에 저는 지구과학 대신에 물리, 화학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친구입니다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들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면 물리, 화학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이런 과목들이 수능 출제 과목들입니다. 또 첫 번째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수능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바뀌어서 수능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체제의 변화는 공통 선택의 구조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이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택중을 하나고요. 영어, 한국사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탐구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회계열을 선택을 한다면 사회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회 2개를 치든지 과학 2개를 쳐야 됐다면 올해는 사회 2개,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아니면 과학 2개 이렇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BS 연계율도 작년 70%에서 5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는 상대평가이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평가는 다른 친구들이 몇 점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점 받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만 잘 받으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상에서 그래서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등급은 수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정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요. 그랬을 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요.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도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학과마다 수능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요. 부산대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수학 이렇게 적혀 있는 데는요. 수학에서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 미적분을 선택을 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들은 수학에 미적분, 콤마, 기하 중 101. 그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교차 지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교차 지원 가능 여부, 불가능 여부는 요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을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인문사회계하고 자연계열의 생활환경대학, 생명자원계학들은 지원할 수 있지만 공과대학, 즉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간호학과, 의예과들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회과학탐구 이렇게 적혀있는 인문사회계는 사회를 2개를 선택을 하든 사회 하나 과학을 하든 과학 2개를 하든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돼. 그럼 과학탐구라고 적어놓은 데는 사회 2과목을 응시한 친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 가능 여부, 불가능 여부는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수능에서 만약 수능 재작력 기준이 있다라면 그랬을 때 수학에 그다음에 탐구에 제한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서울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그다음에 부산대,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 그리고 의예과, 의치한 약한 수들의 이런 탐구하고 수학의 지정 과목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하도는 사실 이겁니다. 국어와 수학의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이제 점수들이 어떻게 산출되느냐고 그 점수 산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수 산출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신다면 이런 점수 산출 방법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확통을 친 애들이 있고 미적분을 친 애들이 있고 기하를 친 친구들이 있는데 따로 등급을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등급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학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끼리 줄을 세우고 미적분을 응시한 친구들끼리 줄을 세우고 기하를 친 친구들끼리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줄 세우는 방법이 여기에 조정 점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럴 것 때문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3월입니다. 전국 연합평가에서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평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30.54였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50.58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이 전체 비율이 33.65%였는데 1등급을 거의 90%, 그러니까 1등급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자리라면 그중에 90자리를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1.97, 즉 100명 중에 2명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4월은 또 달라졌습니다. 4월에 보시면 확률과 통계 평균이 조금 올라갔고 미적분의 평균도 올라갔지만 또 그 차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인원수하고 적용을 해서 보면 이렇게 미적분의 응시 비율이 34.58이었고 확률과 통계가 59.05에서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이 미적분은 75% 정도, 확률과 통계는 20% 정도 가져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좀 덜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성의 없게 풀어서 평균이 떨어지는데 그 평균을 떨어지는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내가 그런 친구들이 많을 때하고 미적분이 그런 친구들이 많을 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이 공통과목 점수가 또 좋아질 때, 그 다음에 기하가 선택한 친구들 점수가 좋아질 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끼리 줄을 세우고 미적분끼리 줄을 세우고 기하끼리 줄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미적분, 기하 이렇게 줄을 세우면 그 등급들이 나아진다면 전체로 등급을 하면 이렇게 등급이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 친구들이 100점부터 84점까지 1등급을 가져갈 수 있고 기하는 100점부터 85,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89점까지 학생들이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선택과목 조정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택과목 조정 점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쳤습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친 것에 선택과목 점수가 있을 거고 공통과목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변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만약 미적분을 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통과목 60점을 받고 선택과목 1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친 친구들의 공통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친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친 학생들, 기하를 친 학생들 모두 다가 공통과목은 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 15점이라는 선택 과목 점수를 15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점이란 점수가 54.63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60점도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거 표준화할 때는 54.41과 12.93으로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40.92, 14.91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평균이 높은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들은 평균이 낮았어. 그럼 같이 계산을 하면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들은 미적분 친구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미적분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 때문에 전체적인 공통과목 평균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60에서 54.41을 빼고 12.93을 나눈다면 40.92, 14.91로 나눠져서 이렇게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조정한 54.63도 똑같이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은 74점,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26점. 그래서 배율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을 해서 1.1864에서 최종 표준 점수를 곱하기 20 더하기 100을 해서 124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124점으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간단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54.41.
요게 높으면 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평균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BC를 똑같은 방법으로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같은 미적분을 친 A 학생, B 학생이 있습니다. 총점은 A가 67점, B가 66점입니다. 그런데 A는 선택 과목을 거의 만점 받았고요. B는 선택 과목은 점수가 낮은데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최종 표준 점수는 B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공통문학의 배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통문학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은 친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같은 점수대라면. 그리고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았다. 그럼 그 80점을 받은 친구가 공통 과목을 70을 받고 선택을 10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을 60을 받고 선택을 20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마다 점수 산출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있는데 총점은 66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적분을 친 친구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서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한 원점수와 같은 B와 C 학생이 선택 과목이 응시한 학생 집단의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B가 더 산출이 높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일단 수원, 수투에 집중을 하시면서 선택 과목을 점수를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점수를 치중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원, 수투에 더 중요성을, 무게를 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66점이라고 해서 같은 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들보다는 미적분을 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등급을 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착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대수능 가형입니다. 보통 이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가형이면 같은 1등급을 받았다면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의 표준 점수가 137에서 130까지 바운다리에 있다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미적분을 친 애, 기하를 친 친구 확률 같은 거, 즉 수학 가형, 나형 다 해서 등급을 내면 요만큼 표준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학 자연계열 학생들끼리 등급이 계산됐을 때는 1등급을 받은 친구들끼리 표준 점수 차이가 7점밖에 안 났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1등급 내에서 표준 점수 차이가 무려 14점이나 납니다. 그럼 정시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작년에 1등급 받으면 오케이. 근데 올해는 1등급을 받아도 머리 1등급인지 꼬리 1등급인지에 따라서 표준점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분위하고 표준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표준점수 차이가 이렇게 14점씩 나고 특히나 공학과 계열 같은 경우는 가중치까지 주게 된다면 이게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학이 잘했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점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더 쉬워졌겠죠. 작년에는 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학 가형으로 등급을 냈다면 지금은 다 같이 등급을 내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1등급 받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3월하고 4월에 부산대학교 의예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작년과 기준해서 비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특히나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수학을 1등급, 특히나 의치한수, 의학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1등급을 가져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대 이제 입장에서 또 생각해봐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계열 학생들은 반대로 충족 비율이 떨어지겠죠. 이과 친구들이 자연계열 학과의 충족률이 높아진다면 문과계열 학생은 충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을 할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문과계열 같은 경우 충족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아까 수학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정시에서 내가 1등급 받으면 작년에 1등급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문과 애들끼리만 지원하는 학과가 있다. 그러면 수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다 정제 점수가 조금 낮으니까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 또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적분 응시자 중에서 낮은 점수에도 예년에 비해서 높은 등급이 상출되는 학생은 수치 모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교차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연구 방안에 따라서 사회통합적 도입 및 법제화에서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을 10% 이상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면서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거, 지역 인재 선발, 지역 균형 선발,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역 균형 선발은요,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 진입에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지방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에 조금 더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은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치고 우리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친구들을 뽑는 선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는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을 뽐내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은 서울 수도권에 가서 또 여기 지역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또 수도권에 가서 지역을 또 빛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빛낼 수 있게 한 제도가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그 다음에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 지역에 뭐가 늘어났다? 교과 성적 위주 선발에 교과 전형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40% 이상 의무 선발해라. 그래서 정시가 늘고 수시는 줄고 또 수시에서 줄어든 수시에서 교과는 늘어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만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명칭은 지역 균형이라고 쓰는 학교들도 있고요. 고교 연계학교 학교 추천 전형 명칭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뭘로 이게 지역 균형 선발인지 아시면 되냐면요. 추천 인원이 학교장 추천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추천 인원을 제한을 두는 데가 있고요. 제한을 두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전형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해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 10명 이내 추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제한 학교장 추천 이제 제한 없이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도대체 추천을 이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60명 기준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한 125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 그렇다고 해서 뭐 160명 학교 기준으로 125등까지 사실은 서울 주요 대학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발이 많으니까. 어떤 점수들이 오는데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교과 전형을 순수한 교과 전형을 운영한 학교들 중에서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한양대였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높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는 연세대, 그 다음에 고려대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한양대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경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인 지역 균형 선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모집 인원 또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는 건 이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국가보호 대상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제 대학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10% 의무화 선발입니다. 이것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고른기회 특별 여러 가지 자격 기준 중에 지역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인재,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을 빛내주세요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되도록 병률로 명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났습니다. 40%라고. 지금 고3은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충분히 늘어나지만 퍼센테이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고2는 40%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재지가 부산에 있는 소재지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하나요. 대학 소재지, 경남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 경상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 부산교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울산에 있는 울산대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울경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시 모집에 경상대, 그 다음에 의예과, 약학과, 고신대, 의예과, 동아대, 의예과들 중에서 보시면 지역이라고 단어가 붙으면 부울경 학생들,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의 폭이 조금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국의 학생들이 오는 것보다는 입학하기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 인재,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의예과들에서 이렇게 특히 부산대 이렇게 보시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교과, 종합, 논술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친구가 여기 지역 인재 교과 전형으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누구만 쓸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친구들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상대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물론 그런 상황도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 지역이 조금 더 합격하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니까 학생부 그냥 순수한 교과 전형이 더 먹고 학생들이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지역 인재 전형이 학생이 지원율 올라가면 경쟁이 올라가면 당연히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체 일반적인 전형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이 학생들이 제한을 걸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조금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에 이렇게 다 걸고 있습니다. 만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조금 맞추기가 쉬워서 과거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맞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과거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의과 대학, 한의학과, 약학과, 이제 약학과들도 이렇게 하는데 부울경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데가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지역인재 종합전형과 경상대학교 약학과 지역인재 종합전형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컷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100%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이제 공정성 강화 권고 연구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간소화해라.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글자 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화두는 이거죠. 교내 수상이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학기당 한 건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학기 때 3개를 받고 2학기 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1학기 거 하나를 2학기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학기당 1개입니다. 그러면 2학기에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시는 5건, 정시는 6건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시는 최대 5개, 정시는 최대 6개. 그렇게 하면서 학기당 1건이 반영된다는 거. 누가 선택하느냐? 학생, 학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수시를 내가 아까 6회 지원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C라는 대학을 쓰는데 내가 A라는 대학에는 뭐 기획이라는 학과를 쓰고 B라는 대학에는 니은이라는 학과를 쓴다면 다르게 자기가 5개 보내고 싶은데 어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실 때 대학마다 다르게 보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장에서 수시에서 수상을 5개를 선택을 할 때 그 5개 선택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좀 살펴보시고 그 요소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요소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이스 상에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해서 확인서까지 받아놓습니다. 이게 8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의 방안의 연구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개선이 되고 교사 추천서가 올해는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의 내용이 4문항에서 3문항으로 바뀌었으며 공통문항이 3문항이었는데 2문항이 되고 자율문항 그대로 한 가지로 가는데 글자 수들도 다 줄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서 작년하고 달라진 자기소개서에 가장 크게 눈이 띄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냥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적으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공부했느냐? 뭘 학교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생활했느냐?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아니면 어느 대학을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을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거야. 그런 진로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나눔, 배려, 갈등 관리인데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자율문항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약학대학 학부 전환이 돼서 37개 대학이 통합 6년제에 1,744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약대가 있는 게 부산대랑 경성대고요. 그 다음에 경상 지역에 경상대, 그 다음에 영남 인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7개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체크해 보시는데요. 요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는 1,744명은 정원 내 모집이고요. 어쨌든 정원 내외로 전체적으로 다 모집하는 인원은 이렇게 모집하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만만치 않은 인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같이 하고 제일 많은 인원수를 뽑는 건 사실 정시입니다. 810명입니다. 요 정시로 뽑는 게 약대 선발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원래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쪽으로 빠졌던 친구들이 이제 약대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 주요 대학이라든지 거점 국립대의 그 학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에서 화학 관련과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약학대라든지 의대 쪽으로 빠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 지역의 약학대학 수시 모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상대, 경성대, 부산대, 인제대에서 만약에 전형, 유형으로 아까 보셨을 때 학생부 교과 일반이 있고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일반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는 불경 학생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게 경상대, 약대만 있고요. 경성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인제대는 지역 인재로 안 하고 그냥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이런 입시 변화에 따라서 부산 지역 서울 주요 대학 전형별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주요 대학 모집 인원 및 특징이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의 교과 종합입니다. 이게 올해라고 하시면 보십시오. 이게 작년 이렇게 교과 종합이면 올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종합이 중계 보이시죠?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가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종합에서도 최저가 없어진 대학들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원래 안 받았고요. 한국외대도 올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를 다 준비해야 됐지만 지금은 준비하지 않는 대학들도 늘어났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부산 지역이 이게 작년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들의 인원인데요. 보시면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교과 종합 논술에서 이렇게 교과도 17,000명으로 늘었고 종합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이. 남아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한국해양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을 할 때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아치해양전형은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교사 추천서도 없어졌다.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의 상황이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통 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정시 전형 4가지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과목 들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대학 그 계산으로 몇 등급이 나오냐입니다. 뭐 내가 화학 1을 들었던 화학 2를 들었던 관심 없습니다. 그 대학 그과 점수로 계산이 어떻게 되냐. 거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데 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만으로 물론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의가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에 생기부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학생부에 비교과, 출결 봉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과 전형이라서 성적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50% 반영하는 전형이고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의 의무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됐고 변경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여부에 당락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지역 균형 선발이 많이 선발이 돼서 아웃라인 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이 석차 1, 2등급이고 중하위권 대학들이 지방 거점 대학들이 2, 3등급 학생들까지인데 조금 더 학과 선호도가 조금 낮은 대학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예측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 합격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라든지 한국교원대, 그다음에 서울교대를 제외한 교대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그냥 단순히 교과 100%를 뽑는 일반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또한 1단계 성적 100%를 뽑아서 2단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대학 그 과의 간호학과, 약학과는 또 제외.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과 100% 전형인데 위에는 그냥 교과 성적 우수자, 밑에는 지역 인재. 즉 교과 성적 우수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역 인재는 불경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 방법은 똑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풀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신라대 같은 경우도 교과 100%인데 이거는 단계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80에 면접 20. 그래서 같은 대학대 내에서도 교과 전형의 종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 전형에 적용하는 경우는 부산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든 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경성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교과 전형에서 약대하고 간호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동의대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 경찰행정, 임상병리, 지혜, 방사선, 물리치료 즉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다르죠.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잡지를 않으면 그냥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법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자녀의 아이들의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부산대는 모든 학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해양대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하고 약학계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그러면서 가장 달라진 게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다고 해서 보시면 1, 2, 3학년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 70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동아대 의예과는 1학년 30, 2, 3학년 70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반영 방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각 두 과목 돼 있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기타에서 두 과목, 즉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사회, 과학에서 2개, 기타에서 2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국영수 중에 3과목, 더하기 그 외 전과목 중 7과목.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별로 나눈 게 아니라 공통 및 선택 과목 9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해양대는 1학년 30, 2, 3학년 70% 반영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한국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문계열 친구든 자연계열 친구든. 그래서 이 한국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대학 예과는 국수 전과목, 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하기 과학 2과목. 그 다음에 약학과는 국수영 전과목 더하기 과학 2과목. 근데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반영하는 곳도 있고요. A를 1등급 주는 대학도 있고요. A를 2등급, 그 다음에 A를 3등급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인제대 의예과 약학과는 미반영이고요. 한국해양대도 미반영인데 또 이렇게 A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요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미대건 앞에서 계속 얘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거의 지역균형 선발들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추천형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양대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또 다릅니다. 부산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면 분포 비율 보이십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인데 A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 B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 C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냐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는 A를 받은 애들이 90%가 있어. 그러면 고려대 점수 계산으로는 1.9등급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분포 비율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 환산 점수로 이제 바꾸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 전략이 이렇습니다. 반영 교과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어떤지,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보다는 공통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반영 비율이 어떤지, 등급, 성취도,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경우도 보통은 학업 역량을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분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홈페이지 어디가들을 통해서 작년 합불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데 참고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높낮이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과보단 이과가 좀 높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그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들일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A를 1등급으로 주는 학교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 보시면서 데이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대학마다. 그래서 그냥 서류, 면접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서류 100% 자기소개서를 내는 학교가 있고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로 1단계 막 5배수,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너거는 면접 보러 와 아니면 다른 친구 너거는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1단계 서류를 뽑고 1단계 점수를 무시하고 2단계 면접 100%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이랑 조금 시선이 다른 게요. 학생부 교과 점수는 그 대학 점수 계산법으로 몇 점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냐보다는 점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점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의 거의 80~90%가 수업이지 않습니까? 성적도 중요한데 성적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바운다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으로 줄을 쫙 세워서 만약에 내가 10명을 뽑아야 돼. 그럼 10등까지 합격. 그럼 11등부터는 불합격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만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적은 이래. 그러면 1등부터 한 50등까지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10명을 원해. 그럼 1등에 10등까지 뽑는 게 아니라 1등에서 50등까지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학교생활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로활동 시간에, 자율활동 시간에, 동아리활동 시간에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성적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히나 서울 주요 대학의 학과 선호도가 높은 데는 어떤 과목을 잘 들어서 자기가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결과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졌다가 다가 아니라 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들을 평가를 합니다. 교과 역량 중요합니다. 바룬다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수로 줄을 세우지도 않지만 점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부 대학들은 제시문 면접이라든지 상황 제시 면접들도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실 때도 내가 말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을 있는 전형이 나을 거고요. 근데 내가 좀 말하기 좀 힘들다 하신 친구는 서류 전형으로 서류 100% 전형을 챙겨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학들도 적용을 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한답니다. 워낙 이런 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챙겨서 보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서류평가 요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학업 능력 직접 성취로 판단을 하겠다. 인성은 개인적 특성, 학업 외 소양, 발전 가능성은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적극성, 열정으로 판단하겠다 해서 세부적으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가이드북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려면 학업 역량은 요렇게, 인성은 요렇게, 발전 가능성 요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만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산 지역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들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경성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100%로 학생 뽑아서 면접을 실시를 하고 동아대는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잠재 능력은 면접이 있고 지역 인재 종합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이란 단어가 붙었죠. 그러면 잠재 능력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인재 종합은 불경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여기 수능 최저학력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게 XX가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데 부산대, 한국해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전형, 아치해양 전형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요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요. 경희대학교 네온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작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하고 이렇게 변화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챙겨보시면서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은 최저 등급이 있는데 계열적 합승은 최저 등급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둘 다 없고요. 그렇게 보면서 여기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없이 그냥 서류 100%로 최저 등급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도 대학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대학들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들 보시면 아까 한국의대가 작년엔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는 아까 네온 르네상스 전형이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작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학별 자율문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별 자율문항은 대학이 자유롭게 이런 그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래서 800자 내외인데요. 여기 거의 다 지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예전부터 계속 책입니다. 근데 글자 수가 줄어서 원래 작년에 1500자일 때는 3권이었는데요. 800자로 줄면서 2권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내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대학인데 공통문항만 있다가 자율문항이 있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도 작년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율문항이 그 친구가 지원하는 대학의 4군데가 자율문항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 공통문항 쓰고 자율문항도 다 따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면 자율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보고 좀 높였다 낮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 그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동안 얼마만큼 열심히 생활했느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조금 분명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과 수업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100% 전형도 있고 면접이 있는 곳도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대학마다 요즘은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기록 한 장 정리를 시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네가 한번 정리해봐봐. 의미 있는 것들만 한번 정리해서 네가 이거에 네가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면 이렇게 한 활동들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아, 대학에서 공부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느낍니다. 아, 선생님.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점수가 부족해서 지원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점수가 낮는데 학생부 상태도 안 좋은데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 장 정리를 꼭 시켜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많은 대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에 36개의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겁니다. 특정하게 전체적인 과목은 좀 부족한데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 사회나 국어를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전형을 하는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평균적으로 거의 70대 1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결시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문제가 쉬워져서 아는 걸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수리논술하고 선생님도 합격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답만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 과정도 잘 녹여서 쓸 수 있는 평소에 쓰는 연습이 좀 된 친구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36개의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저 책자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표시되는 것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산대는 우리 지역 대학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아 드린 겁니다. 부산 지역의 논술 전형은 인문사회인데 자연은 수리논술만 하고 인문자연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연세대 서울 캠퍼스, 아주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인데 인하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의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대학 내라도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렇게 대학들도 약학들이 들어오면서 약학과들도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이겁니다. 논술 전형이요. 대학마다 되게 그 문제의 형태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교과 성적도 별로고 그 다음에 내가 종합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수학은 내가 좀 잘해. 그러면 내 또 국어를 좀 잘, 글을 좀 잘 써.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윤문술 6개 대학을 논술 전형을 다 쓰면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과도 종합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4개의 다른 대학의 다른 유형의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유형의 대학끼리 묶어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인문이라고 해서 수리논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리논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수리논술만 치는 학교들이 있고요. 수리논술과 다른 논술을 같이 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리와 과학을 같이 치는데 건대나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에는 중앙대들은 수리와 과학을 같이 친다면 부산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는 수리 논술만 칩니다. 그러면서 과학 통합 논술을 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논술을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연계인데. 그리고 울산대의학과는 의학 논술이란 걸 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낸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챙겨 보셔야 되는 거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걸 챙겨 보시면 거기에 작년에 어떤 문제를 냈고 어떤 출제 근거를 해서 냈으며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학생들마다 과목 선택 과목이 달라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 출제 범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 수원, 수2를 공통으로 하고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 범위가 수원, 수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그러면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중앙대학교 수리 논술을 칠 때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서강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 수학 출제 범위에 따라 준비가 도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 경북대학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수원, 수2, 미적분이 적용을 합니다. 이건 의예과입니다. 일반과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경북대학교는 수학, 수학1, 수학2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별 논술 시험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꼭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리 논술 출제 범위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체크들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대학별 모의 논술도 요즘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요즘은 대학들도 정보를 정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특히나 논술을 좀 관심이 가지신 친구들은 논술 가이드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꼭 써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눈으로 풀고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 같은 경우는 정시모집이 이제 확대가 됐죠.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많이 증가한 상태고 거기에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소시에서 선발을 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학력 인구가 감소해서 추가 모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시를 이제는 무조건 난 수시로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수시도 생각하고 정시도 생각하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등급 나오는 거 반영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잠시만요. 이게 커서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 변화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들 수학이나 그 다음에 사탐, 과탐에 대해서 채택을 해놨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점 유무에 대해서도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 그 다음에 사실 정시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산산한 점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불리를 여부를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의 활용 지표는요. 부산 지역 많은 대학들은 표준 점수로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등급을 적용을 하겠지만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100분위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산교대. 그 다음에 100분위하고 등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차 지원 가능 여부 물었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챙겨보셨으면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학하고 탐구요. 수학의 학통, 미적, 기하를 다 선택해도 되는지 아니면 미적, 기하를 꼭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탐구를 할 때 사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과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회과학을 선택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국어는 선택하고 수학은 학통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는 선택하지 않고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도 생각한다면 이런 영역별 가중치가 있다라면 이런 영역별 가중치면 30, 30을 적용하는 수학하고 영어에 점수가 더 잘 나와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부산 지역 대학들은 부산대, 부경대, 그다음에 한국해양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25%, 25%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예과라든지 약학과들은 따로 챙겨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부경대, 부산대 같은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약학대 그런 것들도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 요겁니다. 부모님들 꼭 이제 학생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영어는 등급이니까요, 선생님. 근데 여기 보시면 동서대라나 동아대, 부산 카톨릭대, 부산대들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2점밖에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의대 보십시오. 1등급은 139점을 주는데 2등급 131점 줍니다. 무려 8점 차이 납니다. 그럼 동의대를 지원할 때는 영어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어를 등급별로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응시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산대라든지 한국해양대, 그 다음에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같은 경우 4등급까지 이렇게 1등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급을 놓쳐서 점수를 감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학, 과학, 수학 탐구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동안은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같이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표준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영향력이 문과든 이과든 다 강하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성균관대를 지원을 할 때는 수학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마찬가지 맥락에서 영어 반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는 1등급, 2등급 차이를 0.5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0.5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1점 정도 차이를 주는데요. 여기 경희대 8점 줍니다. 그러면 정시로 경희대를 생각을 한다면 영어 등급을 잘 받아 넣어야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8점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극, 연출, 연기, 전공은 무려 16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예체능 친구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주요대학의 한국사 등급은 거의 문과는 3등급이면 거의 다 만점입니다. 이과는 4등급이면 거의 만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정시로 갈 때 한국사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러면서 또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여기 보시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6월, 9월 대수능에 졸업생들의 응시 인원입니다. 재학생들과. 그렇게 했을 때 보면 6월, 9월 대수능에 가면서 점점점 졸업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시로 가면 졸업생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전체 지원 응시자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몇 퍼센트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졸업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점수도 이렇게 보면 각 영역들의 점수가 재학생들보단 졸업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정시를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주변의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쟁 상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치열하게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2년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는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생 비율입니다. 2022년부터 이미 65% 정도 학생들, 졸업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에서 준비를 한다면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너무 복잡해. 너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 자녀의 대학 학과 전형을 탐색을 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준비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다가 그냥 점수 나온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해나가면서 변화해가는 거 그거를 조정해가면 수정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학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과를 탐색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떤 분야 일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거기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지 그 학과에서 뭘 배우지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어디에 있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전형이 있지? 그래서 내가 준비할 거는 뭔지? 이걸 모든 대학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대학 준비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활용도가 참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정보의 경영이라고 치고 나는 경영 관련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들어가 버리면 경영과 관련된 직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는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경영 컨설턴트에 대한 하는 일, 그 다음에 만족도, 그 다음에 성격, 흥미, 가치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여기입니다. 관련 학과.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면 이런 학과를 가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클릭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영학과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근데 모든 데서 관심 없어. 나는 부산만 관심 있다면 부산만 클릭해 주셔서 관심 가지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전형도 입시 결과를 클릭을 하시면 그 대학에서 어떠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점수 컷이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게시해 주니까 내가 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학과마다 다 찾아서 들어가려면 번거로우니까 내가 여기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나는 그냥 학과보다는 대학을 더 우선시해 대학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정할래. 그러면 이제 대학을 검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여기 전형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어느 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50% 컷, 70% 컷. 컷의 의미는 그겁니다. 만약에 1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5등의 성적, 70% 컷은 7등의 성적입니다. 평균은 다 계산해서 뭐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한 거라면 50% 컷은 10명 중에 다섯 번째 성적, 70% 컷은 7등의 성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또 검색이 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그 대학과 내에서 높낮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능 위주 정년도 이렇게 탐색하실 수 있는데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수학입니다. 수학 백분위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군, 나군 따로 해서 점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가, 나 같이 통합해서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저는 정시 쓸 때 수학을 문과,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 더 높여서 봐야 된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만 지원하는 데는 조금 낮춰서 봐도 될 것 같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도대체 이 변화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봐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대입 전형에 대입 특징이라고 첫 화면에서 대입 특징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대학을 치시면 작년과 올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자료들이 다 탑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한 중순쯤 돼야지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초에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해서 조회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나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럼 이런 나의 교과 성적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입력을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성적이 어떤데 이 입력도 결국 여기에 성적 분석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하시면 점수를 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주고 또 수능 모의고사 점수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놓고 그리고 대학별로 점수를 이렇게 산출해 봅니다. 대학별 성적 분석을 하면 부산대 경영학과는 어떻다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점수를 산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 내가 이 대학 점수 계산법으로는 몇 점이구나. 그런데 2021학년도 기준만 있고 2022학년도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 나와 있지 않는데요. 지금 매칭 작업 중이라서 7월에 제공 예정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교과 전형은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장짜리 이렇게 기록을 시킵니다. 그럼 수상 경력도 내가 이제 한 학기 하나씩 들고 갈 건데 학업 역량에서 어떤 거 들고 갈지 전공 적합성에서 발전 가능성에서 인성에서 어떻게 들고 갈지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한 장 정리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대입 전형 계획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학 전형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시 모집 요강들을 확인해야 내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번거로우니까요.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의 부산진학진로지원센터에 대입 전형 계획 진학 지도 안에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일일이 안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대학별 지원 가능 학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장을 썼느냐인데 그 몇 장을 쓸 수 있는 게 대학마다 다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못 씁니다. 수시 모집에서.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5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원 자격에 따라서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지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몇 개들 중에서 고려대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을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원 가능 획수들을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결정이 나면 그 대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가이드북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얼마만큼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A라는 대학에 무슨 학과에 무슨 전형으로 거기에 모집 인원이 이렇고 지원 자격이 어때서 대학별 점수 산출이 어떻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떤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 그리고 아직 3학 1학기 성적이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3학 1학기 생활 기록부도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탐색하고 수정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고 9월 평가 모의고사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울경 지역 4년제 학생들 중에 결국 학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을 거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 결국은 점수 입시 결과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탑이죠. 그러니까 부울경이니까 보통은 뭐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과라고 하겠지만 간호학과, 기계공학과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눈여겨보이는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 학과 선호도가 올라가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첫 입학 설명회고요. 이제 추후에 이런 많은 입학 설명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학생들의 대학 진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한 자료는 진학지도 공지사항 안에 2022 대입 고3 학생 및 수업 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회 자료 탑재에 2022 대입 성공 전략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다운받으시면 오늘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자들 보시면서 한번 자녀분과 같이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의 생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라면 이렇게 대입 길마중 대면 상담을 예약을 하셔서 강의를 신청을 하셔서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사실은 가장 좋은 상담자는 담임선생님입니다. 너무 이 복잡한 상황 같이 고민하고 한 명이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대학과 전형과 학과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신 최경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인터넷이 끊겨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한양대, 중앙대 입시 설명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날 2023, 2024 입시 설명회가 1, 2학년 학부모님 학생 대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목요일은 서울대학교 입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